자, 우리 현대시 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부터 보시죠. 가와 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감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자연의 순환적 질서라고 함은 자연이 돌고 도는 것이다. 자연이 기다리면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화자가 등장하는 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 설명이 구체적 예시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는 밤이 깊어지면서 달이 떠오르는 것, 네, 이것을 순환적 질서라고 보기 위해서 정의를 해준 거고요. 준 것이고요. 나는 절기가 바뀌면서 봄빛이 뚜렷해진다. 오케이, 절기가 바뀌면서 봄빛이 뚜렷해지는 것을 순환적 질서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가는 점점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나는 점점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겠네요. 이렇게 가와 나의 상황과 주제를 잡고 시로 들어가셔야 편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죠. 시간의 흐름과 순환적 질서는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이 되니까요. 자연의 점진적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떻게 화자는 행동을 하냐면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면서 이게 원인이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연을 자신과 교감을 이루는 주체로 인식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순환적 질서를 느끼기 위해서, 즉 자연의 점진적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첫 번째 감각을 집중하는 장면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마지막으로 자연을 자신과 교감을 이루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잡고 한번 가로 넘어가 봅시다. 제목을 보니까 사계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계는 뭔지 몰라도요. 뭐 그냥 사계가 틀렸다. 뭔가 기둥이나 뭔가 나무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뒤틀려 있나? 이 정도 그냥 잡아주시고요. 고풍이랑 툇마루라는 단어는 좀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고풍스럽다라고도 많이 쓰이죠. 고풍스럽다는 예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예스럽다 아니고 예스럽다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앤티크한 겁니다. 앤티크한 풍, 그런 분위기다. 옛날 그 다음에 분위기 풍, 이런 단어들, 이런 한자들이 합쳐져 있는 단어죠. 그래서 옛것의 느낌이 난다 할 때 우리가 고풍스럽다, 예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툇마루는 어디냐면 툇간으로 나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마루. 툇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출구로 나가기 위한 방향에 있는 그 마루. 마루는 이런 지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평평한 지면과 평평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 앞에 있는 마루를 우리가 툇마루라고 하고요. 이 툇마루는 뭐 앉아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사색에 잠기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소일거리, 뭐 과일을 썬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어떤 쉼의 공간 정도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옥과 관련된 단어들 몇 가지 좀 잡고 넘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석가래라고 얘기합니다. 석가래.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붕의 뼈대를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기둥을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들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어떤 대들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둥의 역할,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대들보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특히 한옥집에서 이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건너지르며 만든 볼을 대들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한옥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기둥이다. 그런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석가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가 오는 것을 잠시 피했다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처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렇게 곡선으로 착 뻗쳐 있는 이 처마의 끝부분이죠. 총 4부분이 있습니다. 방향마다. 이 4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추녀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석가래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석가래에서 이 귀퉁이 쪽으로 이어지는 4개의 석가래를 추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둥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 밑에 이렇게 받치는 돌을 뭐라고 하나요? 주춧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춧돌 혹은 머릿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이시옷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주춧돌 또는 머릿돌은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무가 지면에 맞닿게 되면 썩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춧돌을 괴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춧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좀 한옥과 관련된 용어들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계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 없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네, 사계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툇마루에 네, 없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표현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없는 듯이라고 하는 부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요한 분위기, 그리고 보기하고 조금 연결을 지어보면 아까 감각을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화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네, 아직 달이 떠오를 기척은 없지만 그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네, 우리 보통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면 무심 혹은 무욕 이런 단어들 연결해서 생각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의 무심은요, 참 무심해, 이런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무심의 경지, 무욕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을 기다리는데 우선 분위기 자체도 매우 고요하고 적막하고요. 그리고 그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 어떤 막 인위적이고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는, 잔잔하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달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1년에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달이라고 하는 소재는요, 고전시가도 그렇고 현대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그 달이라고 하는 소재가 반복될 때 달이 가지고 있는 그 시어의 의미가 비슷한 양상과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윤선도의 오우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5번째 벗, 나의 5번째 친구를 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왜 달이 내 친구라고 할 법하냐라고 얘기할 때 달은 밤중의 광명이 너만한 이가 없습니다. 즉 달만한 광명을 뽐내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이렇게 이어지죠.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인간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현상들을 다 봅니다. 달은. 그러나 침묵을 지켜주죠.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 수치스럽고 잘못된 모습들을 다 말을 꺼내서 뒷담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미덕을 지켜주는 벗으로서 달이 나의 벗인가 하노라 하면서 시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그 달이 가지고 있는 이 오우가에서의 속성도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강의 밤이 드니 하는 시 있습니다. 시조거든요. 이 시에도 보시면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를 저어 오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추강은 가을 강이죠. 그래서 가을에 밤에 내가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강에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낚시를 아무리 들이워도 고기가 물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는 고기는 잡지 않고 무심한 달빛만 배에 싣고 빈 배를 저어 오게 됩니다. 이때 빈 배의 의미는 나 배고파 죽겠네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왜 고기를 낚시를 해도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 불평하고 슬퍼하는 빈 배가 아닙니다. 이 빈 배는요, 무심과 무욕의 경지, 즉 달빛이 가득 찬 이 배가 어떤 호젓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벗어버리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느낌,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이 달빛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기억하고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 포도, 잎사귀라고 하는 현대시가 있습니다. 이 현대시에서도요, 포도잎이요, 달빛을 착 받아서 달빛이 스며든 그 포도의 잎사귀가 점점 성숙하고 점점 달빛을 머금으며 익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달빛에 젖어 있는 그 포도의 모습이 굉장히 호젓하다, 분위기가 너무 깨끗하고 맑고 좋다 이러면서 이제 시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거나 그리고 달빛을 착 받아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 포도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점점점 향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달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이 시에서 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풍성하고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연입니다.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올마오고. 자, 음성상징어를 썼는데 감나무 그림자가 한 치씩 올마오고 라는 표현을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이게 바로 보기에서 읽었었던 시간의 흐름입니다. 즉 1년에서는 아직 달이 떠오를 기척도 없었지만 2년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뜬 거죠. 그리고 달빛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것이 한 치씩 한 치씩 나에게 올마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 이게 바로 달빛이죠.
그리고 달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죠. 그것이 보시시 깔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연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루는 여전히 화자가 툇마루에 앉아있음을 암시하고 드러내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이제 달빛이 쫙 깔렸습니다. 달이 쫙 떴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 3년에서 어떻게 이어지냐? 나는 내 하나인 외로운 벗. 그 벗이 누구예요? 바로 가냘픈데 그림자와 말 없이 몸짓 없이. 이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죠. 네, 말 없이 몸짓 없이. 즉 어떤 인위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자와 서로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무심하고 무욕의 어떤 그런 상태를 그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밤 옮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이 밤 옮기는 발짓이 바로 달이 떠오르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달이 떠오르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발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림자가 차오르는, 그림자가 한 치씩 옮아가는 그 모습을 발짓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시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발짓을 들려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바로 시각의 청각화, 즉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가를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움직임의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죠? 뭐 사뿐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 보시시라고 하는 음성상징어가 있었습니다. 자, 원경과 근경을 대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 적도 없었고요. 앞뒤가 모두 틀렸습니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요. 이 시에서 청자를 드러낸 적이 있었나요? 누구를 불러야 됩니다. 청자를 드러냈다는 건. 누구야, 뭐 그림자야, 혹은 저 달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가정법, 즉 뭐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었나요? 네, 깔리우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었죠. 가정을 나타내는 진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았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들려오리라. 이 밤을 옮기는 발짓이 들려올 거야 라고 추측을 나타내기는 했죠. 그리고 사실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달빛이 고즈넉하게 떠서 점점 그림자가 한 치씩 옮기우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 탁 제시하면서 시적 여운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툇마루였습니다. 화자가 앉아있는 공간이네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일상적 삶의 공간이다. 조금 애매하죠.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좀 틀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적절하게 함에 가까운 세모 정도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랜 세월의 흔적은 말 그대로 고풍스럽다라는 표현에서 나오고 툇마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일상적 삶의 공간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 사실 오랜 세월의 흔적과 일상적 삶의 공간이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이 시 속에 막 엄청나게 크게 명확하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은 화자가 현실을 관조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공간이다. 현실을 관조하며 스스로를 성찰했다. 기억은요, 현실을 관조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지도 않아요. 물론 그림자와 서로 맞대어 앉아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찰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찰이라는 단어가 맞으려면 결국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고민 속에서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그려져야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성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하는 대상과 친밀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달입니다. 고독하고 적막한 상황, 맞죠? 매우 고독하고 매우 적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 이것까지는 읽어내기가 힘들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막 무언가를 반영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이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가보시죠. 가의 화자가 아무 생각이나 뜻없이 달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것은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감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시 가에서 어디에서 드러났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눈을 가리면 청각의 예민함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아무 생각, 아무 뜻 없이 고요하게 달빛이 떠오르기를 집중해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3번,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조바심을 유발한다.
뭐 지연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맞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 달이 왜 안 뜨지? 그러나 거기에서 조바심이 유발되진 않죠. 오히려 화자의 마음은 매우 평안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왜 안 뜨는 거야? 발을 동동 구르며 조바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4번. 달이 뜨는 것을 이 밤 옮기는 발짓. 그렇죠.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는 그것을 발짓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거기에서 자연을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군. 그렇죠. 달빛이 발짓을 옮긴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빛을 주어로 봤다는 건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의인법을 사용한 겁니다. 의인법을 활용해서 달빛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 대목이었습니다. 5번. 달이 만든 내 그림자를 벗삼아 서로 맞대고 있는 데에서 그렇죠. 화자와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 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따뜻한 달걀입니다. 우순날 저녁. 네, 우수와 경칩은 24절기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입춘이 가장 먼저 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입춘이 와도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좀 춥죠. 그리고 우수랑 경칩이 좀 지나야 실제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7일 선생님이 요 해설 영상을 찍고 있는데 딱 이맘때쯤에 읽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사실 경칩은 지나긴 했어요. 경칩 조금 지난 시기인데 요 경칩이라는 시기가 그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이제 봄의 기운, 따뜻함을 느끼고 깨어나는,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맘때쯤의 날씨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읽으면 딱 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순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네, 그러면 우수가 있고요. 디데이고요. 그 전날, D-1, 이 저녁부터 오늘까지 연이어서 닷새간을, 5일 동안을, 즉 오늘은 우순날로부터 D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 5일 동안 뭘 했어요? 고향, 내 새벽 산 여울을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국 소리 하나를 듣고 지냅니다. 네, 어떤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요? 내 고향, 즉 산 여울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오랫동안 머물러 왔던 고향이 어디냐면 산 여울인 거예요. 그 산 여울을 찰박찰박거리면서 뛰어 건너는 발자국 소리 하나 듣게 됩니다. 청각적 심상이고요. 그리고 그 새끼 발가락 하나를 가만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참 표현이 좋죠. 새끼 발가락 하나를 가만가만 만지작거린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지 발가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죠. 즉 본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새끼 발가락 하나를 만지작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있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일간은 새끼 발가락 하나만 만지작거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이 그가 바로 본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오고 있는 소리를 이쁜 발자국 소리라고 표현을 했고, 그가 나에게 5일 동안 왔습니다. 그 5일 동안 찰박찰박거리면서 왔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의 새끼발가락 정도 하나를 만지작거린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가 왔고요. 속옷을 갈아입고 그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가 누구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죠. 그러나 보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다면 바로 봄이겠구나. 이 그가 바로 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점점 봄 기운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화자가 5일간 느껴왔던 것이죠. 그리고 5일이 지난 바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서야 봄이 완전히 도착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나는 그를 위해 닭장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달걀 2알을 집어내었다. 네, 따뜻한 달걀입니다. 그냥 달걀이 아니고요. 차가운 달걀이 아니고 따뜻한 달걀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닭을 키워본 적이 없을 거라서 닭이 달기죠. 달걀을 낳자마자 이렇게 선생님은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선생님이 닭을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이제 그 달걀을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나 오므라이스를 맨날 아침에 해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바로 낳은 그 낳자마자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낳자마자 가져온 달걀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면 진짜 맛이 아예 다릅니다. 근데요, 그 달걀을 딱 만지면 되게 따뜻해요. 생각보다. 진짜 뜨끈뜨끈해요. 예, 그 2알을 집어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달걀은 첫 번째, 봄이 왔음을 상징하는, 드러내고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봄이라고 하는 그 손님을 뭔가 대접하기 위한 내 정성, 어떤 갸륵한 마음, 이 정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뭐 대비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에 봄이라고 하는
그렇게 기대하던 손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풍성하고 풍족한 마음을 달걀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칩이 멀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움직임의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 시에서도 가만, 그 다음에 찰박찰박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그게 움직임의 정도죠. 점점점 나에게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경과 근경의 대비,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심리적 거리감도 드러난 적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먼 데에서 가까운 데로 점점 봄이 오고 있으니까 이거 대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대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경이 동그라미, 근경이 세모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원경에서 근경이 점진적으로 어떤 봄이 다가오는 모습이 원경에서 점점점 근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연장선으로 보셔야지 대비로 보긴 어렵습니다. 3번, 역시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적 없습니다. 네, 봄을 청자로 설정을 하진 않았었죠. 가정의 진수를 활용하여, 네, 이 시에서는 가정의 진수를 아예 사용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추측을 사용하여, 역시 추측은 아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니은. 니은은 산여울이네요. 네, 내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첨벙첨벙 건너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모두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일상적 삶의 공간이다. 여기까지는 또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일상적 삶의 공간이다. 이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얘도 세모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고향이니까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선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소거법으로 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니은은 현실을 관조하며 스스로를 성찰한다. 마찬가지로 니은에 둘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번. 니은은 하강하는 대상. 하강하는 대상 우선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일체감은 맞죠. 봄이 오는 것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일체감까지는 맞지만 하강하는 대상이 나온 적은 없었고요. 생동하는 청량한 기운. 그렇죠. 봄 기운입니다. 바로. 봄은 생동하는 계절이죠. 무언가가 꼼지락꼼지락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어떤 기운이 일어나고 발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청량한 기운까지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형상화되는 공간 적절합니다. 5번.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얘도 참 애매합니다. 얘도 세모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지. 만족을 하기야 하겠죠. 불만족을 하진 않겠죠. 그러나 또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명시적으로 화자의 어떤 정서로서 감정으로서 드러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세모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33번은 2번이네요. 소리로 인식되던 대상이 새끼발가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청각에서 이제 촉각으로 왔다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가까워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겠죠. 3번. 이쁜 발자국 소리는 순환적 질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조바심. 역시 틀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이 떠오르고 또 봄이 오는 것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 화자가 설레하고 너무 좋아. 너무 평화로워 행복해. 이런 감정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둘 다. 가와나 모두에. 그래서 조바심은 둘 다 드러난 적이 없었고요. 4번. 뚜렷해진 봄빛을 진솔 속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표현하여. 여기까지 맞죠? 드디어 이제 봄빛이 뚜렷해져서 나에게 왔죠. 속옷을 갈아입고 나에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였다가 새끼 발가락이었다가 속옷을 갈아입고 완전히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자연의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5번. 경칩을 예감하며 맞죠? 달걀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화자와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 달걀은 따뜻한 달걀이었습니다. 봄이 다가왔음을, 봄이 이제 나에게 왔음을 인식하게 해주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대목이었었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